한 촌녀가 있었는데 잠옷 자색이 고왔으나 일찍 과부가 되었다. 때때로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곤 했는데 비애의 정을 가누질 못하였다. 과부의 고운 자색에 어울릴 만큼 이목구비가 수려한 한 청년이 그 무덤 앞을 지나다가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자기도 그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여인이 괴이히 여겨 물으니 청년이 답하기를 내 처가 얼마 전에 죽어 항상 비회를 품고 있소. 이제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아주머니의 슬픈 얼굴을 보고 또한 애통한 곡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곡을 하게 된 것이요. 여인은 남편을 잃게 된 사연을 말하고는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청년은 더욱 크게 곡하며 말하기를 내 아내가 살아 생전에 늘 자신의 손가락이 짧은 것을 자책하고 나의 건망증이 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아내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얻을 거나 라고 하며 또 곡을 하였다. 여인이 묻기를 손가락이 짧은 것은 무얼 말씀을 하심이요? 청년이 말하기를 부끄러워 차마 말 못하겠소. 여인이 힘써 묻자 청년은 대답하였다. 내 물건이 매우 큰데 아내는 그것을 움켜쥐기를 좋아하였소. 그러나 손가락이 짧아 다 잡히지 않아 늘 그것을 한탄하였소. 여인이 또 물었다. 그럼 건망증은 무얼 말함이요?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매일 밤 방사를 벌였는데 하고 또 하였소. 처가 말하기를 이제 막 하셔놓고 또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책망하여 물으면 나는 방금 했다는 것을 깜빡했소. 라 답하였지요. 라고 말하고는 또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야릇한 정이 문득 발하여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피차가 같은 심정으로 청춘의 짝을 잃어 그대는 처를 통곡하고 나는 남편을 통곡하고 있으나 통곡해보았자 아득한 황천의 곡소리는 들릴 리 없으니 슬피 부르짖어봐야 무익할 뿐이여. 그대와 함께 손잡고 돌아가는 것이 가할 듯하오. 청년은 이에 말하기를 심사가 이미 같으니 여기 있어 봐야 무익하겠구려. 하고는 여인의 집으로 돌아가 짐이 되지 않을 가벼운 보석류를 챙겨 함께 떠나니 그 후로는 두 남녀의 간발을 모르더라. 청년은 정말로 아내를 통곡한 것이 아니라 자색 고운 과부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여름날 가세가 기울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든 노총각과 청산과부가 각자 자기네들 밭에 나가 김을 매다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낙비를 피해 가까운 정자로 같이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노총각이 가만히 살펴보니 청산과부의 얇은 모시옷이 소낙비에 젖어 살에 착 달라붙어 속살이 아른아른 비쳐 보이는데 그 자태가 심히 요염하여 노총각의 애간장을 녹여 태우게 되었다. 참을 수 없는 욕정의 불길이 치밀자 노총각은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청산과부를 끌어안고 엎드렸다. 깜짝 놀란 청산과부가 아 이런 짓을 하고서 하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하니 노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엎드려 땅을 보고 아주머니는 하늘을 못 보게 내가 가려주지 않소. 그리하여 마침내 노총각과 청산과부 간에 불이 붙고 말았다. 그 후 서로 나이가 엇비슷한 두 남녀는 살림을 합쳐 자식을 낳고 해로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소낙비가 맺어준 연분이라 하였다. 어떤 총각 둘이서 친하게 지냈는데 한 친구가 어쩐 일인지 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나 기운 없어 죽겠다. 젊은 녀석이 만나기만 하면 그런 소리나 해대고 안 됐다. 대체 왜 그래?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너야 부모님 밑에서 잘 먹고 지내지만 나야 어디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형수 밑에서 얻어먹는데 형수가 굶기기라도 해? 굶기기야 하겠냐? 밥을 준다는 게 맨날 누른밥이야. 이젠 누룽지만 보면 신물이 난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은 꾀를 하나 궁리해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좋은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는데? 아무 생각 말고 내일 아침 내가 갈 테니까
미리 변소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기나 해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시키는 대로 대답이나 하면 돼.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이른 후 돌아갔다.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얘는 어디 갔습니까? 도련님은 변소에 가셨는데 좀 기다리시죠. 아닙니다. 제가 볼 일이 좀 급해서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친구는 변소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야, 너 물건 한 번 되게 크다. 요새 무얼 먹는데 그래? 맨날 누룽지지 뭐. 야, 너 누른밥 한 해 먹고 이렇게 커졌으니 한 해만 더 먹으면 방망이만 하겠다. 형수는 부엌에서 밥하다 말고 이 소리를 다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시는 시동생에게 누룽지를 주지 않았다. 그 좋은 누룽지는 매일매일 형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어느 곳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되어 맛 좋은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늘 새우 요리 하며 입버릇처럼 타령을 하던 차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한 짓궂은 친구가 커다란 새우 열댓 마리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박진사의 몸종을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년이 진사 어른과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장 알게 된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몸종은 깜짝 놀라 물어보았다. 즉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빨갛게 된단다. 이 말을 듣고 몸종은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찌 되었느냐? 예,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탈로가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요? 어떤 노인이 세 딸을 두었는데 집안이 넉넉할 때 장녀를 출가시켰으며 신랑의 나이는 22세였다. 그 후 가세가 기울어져 성례할 길이 없다가 둘째 딸이 제취자리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신랑의 나이 40세였다. 셋째 딸은 삼취자리의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신랑의 나이 50세였다. 하루는 세 딸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어 조용히 얘기를 나누는데 장녀가 말하기를 남자의 약물에는 뼈가 있더라. 고하자 둘째 딸이 나는 힘줄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였다. 그러자 셋째 딸이 나는 그것도 아니고 다만 껍데기와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였다. 그때 노인이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듣고 크게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뼈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옛날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장안을 휘젓고 다니는 한양이었는데 이번에 사천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임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사천어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여인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자네 배에 올라타니 기분이 그만이군.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자 사천원이 실실 웃으며 물었다. 그래 남편의 성이 무엇인고? 백서방이라오. 어허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하하.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러는 댁은 뭐하는 분이요?
나는 사천고을 원이라네. 그래요? 대개 마님도 참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이리천도 아닌 사천원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소? 그러자 사천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서 사천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잘 가거라,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요?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닌걸. 그가 강을 건너서 길을 가노라니 앞에 웬 여인이 걸어가는데 치마 뒤편이 풀어져서 속치마가 보였답니다. 그가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했지요. 여보슈, 거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려. 그러자 여인이 얼른 치마를 수습하면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어마, 걔가 안 짖었으면 도둑 맞을 뻔했네. 사천원은 졸지에 강아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걸. 그가 다시 길을 가는데 어느 집 울타리 안에서 젊은 여자가 세수한 물을 길바닥에 쭉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사천원이 다시 농짓거리를 붙였지요. 야, 그 여인네 아랫물 한번 걸쭉하구나.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천원을 쓱 쳐다보면서 말하였습니다. 내 물이 좋긴 좋군. 별난 어린애가 생겨나서 떠드는 걸 보니. 사천원은 그 말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내가 해가 높도록 이불을 끼고 누워있는데 조개젓을 파는 여인이 조개젓 사이소 하고 집마당으로 들어왔다. 사내가 창 사이로 내다보니 조개젓 장수의 외모가 반반하였다. 그래서 거짓으로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내가 병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조금도 꺼림칙하게 여기지 말고 이 방으로 들어와 이 그릇에 조개젓 2푼어치만 담아오시오. 여인은 그 말을 믿고 방으로 그릇을 가지러 들어가니 사내가 이불을 들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약물을 뻗쳐들고 덤벼들었다. 여인이 이게 무슨 짓이오? 흉악해라, 흉악해라 하는데 그 흥이 극치에 달하자 흉악, 흉악 소리만 계속 나왔다. 그녀가 일을 마친 후 조개젓 통을 이고 그 집 문을 나서며 외쳤다. 흉악젓 사이소.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다가 여인의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그 여인과 간통을 하였다. 그러나 여인은 탈로 날 기미가 보이자 두려워 관가에 총각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여인에게 물었다. 총각이 비록 범하려 하였다지만 너는 왜 이에 따랐는고? 저 총각이 쇳내를 겁간할 적에 한 손으로 저의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저의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그의 약물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여 말했다. 천하에 손이 3개나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고? 너는 무고의 유를 면치 못한다.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저 총각의 손이지만 저 사람의 약물을 집어넣은 손은 제 손이었습니다. 라고 아뢰니 사또는 책상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